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번 1000회차 심의회의를 맞아서 우리 사회의 언론 윤리를 되돌아보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신문윤리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포럼은 언론윤리, 미래가 묻고 현재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신문윤리위원회의 혁신 비전과 함께 공공성과 인격권 사이에 조화로운 저널리즘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 보도 윤리를 중심으로 언론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윤리 기준과 가치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을 시작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포럼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은주 교수님께서 또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우리 교수님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은주라고 합니다. 사실 이 귀한 자리에 이 사회를 요청을 받고 제가 좀 망설였는데,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는 언론정보학과에 있기는 하지만 저널리즘이나 언론 윤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인간 컴퓨터 인터랙션 연구를 하면서 최근 한 3년간 서울대 인공지능 신뢰성 연구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연구들이 바로 이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어떻게 하면 신뢰할 만한 인공지능을 만드는가 하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 언론의 신뢰 문제, 언론의 윤리 문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오늘 사실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제가 괜히 더 시간을 잡아먹지 않고 이 귀하게 모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발표해 주실 분은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 연구 책임자이시고요. 제목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혁신 비전과 바람직한 언론 윤리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위근입니다. 사실은 제가 발표라기보다는요, 아주 운이 좋게도 제가 신문윤리위원회 혁신 비전 TF의 그 외부 위원으로 청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위원장께서 혁신 비전, 전략, 실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더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를 어떻게 제가 스킵해 되나요? 혹시 포인터 아니면 그냥 제가 이걸로 넘기실까요? 네네,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무거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발표는 새로 발제는 아니고요. 앞서 이제 위원장께서 이야기해주신 혁신 비전, 그 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 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8페이지 보시게 되면 혁신 비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론 가치를 제고하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언론 윤리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언론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언론 윤리를 다시 한번 정립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책임, 소통, 혁신이라고 하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대 원칙 각각의 3가지 전략이 있고요. 그래서 총 9개 전략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 혁신 비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론 가치를 제고하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윤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언론의 본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라고 하는 이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모토들에 더해서 언론 가치를 추구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내외부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그러면서 언론 윤리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언론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혁신 비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각 3대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 윤리는 이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소통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언론의 존재 이유가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과 소통하는 언론 윤리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원칙을 또 만들었고, 세 번째 그 원칙은 혁신입니다. 기술이라든지 제도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기술이나 제도의 변화에 상응하는 어떤 전반적인 윤리에 대한 어떤 그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혁신이라는 이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책임과 소통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는 3대 원칙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책임 있는 보도 윤리입니다. 이 책임 있는 보도 윤리라는 것은 당연히 언론 보도라는 것이 소위 이제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 투명성 등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이 원칙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책임 있는 보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도할 것이냐 보다는 어떻게 보도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현장에서 실천하는 취재 윤리가 첫 번째 책임 원칙의 두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언론 현장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죠.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고 늘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언론 현장이 변함에 따라서 사실 언론 윤리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희 TF에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윤리와 관련된 강령이라든지 세부 세칙들이 시적절하게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는 그 측면에서 현장에서 실천하는 취재 윤리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전략입니다. 책임 원칙의 마지막 전략이 되겠는데요.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언론 윤리입니다. 언론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특히나 최근에는 언론의 기본적인 어떤 그 책임이라든지 자유 못지않게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시민에 대한 복무가 되겠습니다. 이 시민에 대한 복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런 그 언론 윤리 강령의 당위성이라든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어떤 참여가 보장되는 이런 측면들도 좀 고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대를 반영한 언론 윤리라고 하는 세 번째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통 원칙도 역시 세 가지 전략을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윤리위원회가 투명하게 그 심의 결정들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이제 뭐 결정의 또 맥락이라든지 기사 원문 확인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심의 결정을 더욱더 투명하고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이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 교육입니다. 소위 이제 요즘에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리터러시죠.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노출되고 있는 컨텐츠 품질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 조작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이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중에 하나가 미디어 이해 활용 능력의 어떤 향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런 시민 교육과
관련되어서도 더욱더 역할을 부여하겠다,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런 5번째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6번째 전략입니다. 소통 원칙의 3번째 전략이 되겠고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독자 불만 처리라고 하는 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가 당연히 시민 독자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윤리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시민 불만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자 불만 처리 시스템의 개선이 조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독자 불만 접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기재들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3번째 혁신이라는 원칙 역시 3개의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고품질 저널리즘을 위한 언론 윤리 인증제 도입입니다. 사실은 언론과 관련된 품질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어떻게 TF에서 설정을 했냐면 사실은 인증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인증제인데요. 언론 윤리 관련된 인증제와 유사한 사례들이 해외에 있었습니다. 저널리즘 트러스트 이니셔티브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오거나이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인증제, 디지털 인증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7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8번째 전략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언론 윤리 실천 프로세스의 확립이라고 하는 전략이 되겠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미디어 관련된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웹 3.0 기술을 활용해서 언론 윤리 실천 프로세스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8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입니다. 혁신의 공유와 연대를 위한 교류 협력 확대라는 전략이고요. 국내에 많은 언론 윤리 관련된 기관들이 있죠. 이 윤리 기관들과 함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사례들을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총 3개 원칙, 9개 전략 이렇게 저희들이 TF에서 구성을 하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3대 원칙을 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전략 9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흔적이 담겨 있는 그런 발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혁신 쪽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전략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본격적인 발표는 오늘 이 김재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고 전 대법관이시죠. 발표해 주시겠는데 공인보도에 관한 판단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공인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이 경우야말로 사실은 앞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이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이 부분이 상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언론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공공의 이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보도 대상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 발표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공인 보도에 관해서 발표를 할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발표는 제가 서서 그 PPT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어서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점 토론하시는 분을 보면서 저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공인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단 기준입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시 하면은 짧게 판사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교수를 2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6년 동안 마치고 지금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난 4월까지 2년 동안 신문윤리위원회에서 그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아주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 중에는 제가 판사했을 때 그리고 교수로서 혹은 대법관으로서 그리고 신문윤리위원장으로서 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로 이제 순서는 저와 같이 기본적인 우리나라에서 판례에서 공인보도에 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공인이 누구인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체로 이 부분에 관해서 법률가들이 보통 합니다. 제가 연구를 해왔던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한 것은 이 통계적 분석을 했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현재 그 언론 윤리가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그 다음에서 바람직한 판단 기준을 제안하면서 입법안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 먼저 공인 보도는 이제 그 언론 보도에서 핵심을 차지합니다. 예. 그 이유는 공인에 관한 보도는 그 뉴스 가치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 중심으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공인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사건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2003년 언론 관련 판결을 봤더니 119건 중, 그러니까 120건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공인이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인 소송 자체는 이른바 그것 자체가 또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공인 보도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 표현의 자유와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인과 관련해서도 공인에 관해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입법에 공인이 누구인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격권 침해라고 하는데 인격권도 사실 생소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이런 것을 뜻합니다만은 민법에는 인격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은 재산권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물권 혹은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 불법행위 이런 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표현의 자유와 그런 인격권이 충돌을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권리끼리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공인 보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인이 과연 누구인지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공인들은 모두 똑같이 취급해야 되느냐, 연예인은 공인인가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은 연예인이 공인이라면은 이런 공직자와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인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정치인이 공인에 해당하는 정치인이 명예훼손 소송 제기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승소율은 20% 초반입니다. 그런데 연예인이 공인인지 아닌지 논란이 많잖아요.
연예인이 공인이라고 한다면 연예인이 소를 제기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들여지는 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50%? 그렇지가 않습니다. 90%의 승소율입니다. 정치인은 23%, 연예인은 90%. 뭔가 이제 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것은 그와 같이 법원이 판단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교수를 할 때 인격권, 언론과 인격권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기사 속 윤리 언론에 놓친 것, 이건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있으면서 실제로 심의 결정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속 윤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분류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심의실에서 책을 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하니 편집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편집을 하다가 매우 큰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공개해도 될지 말지, 사진들은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나중에 사진들을 여러 개를 삭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언론윤리의 현실을 저 책자를 보면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이 전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시간도 없고 해서 들어가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연구는 이런 법관들이 하는 판결과 어떤 언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심의 결정 그 사이에서 생기는 것, 그 둘을 연결하는 발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인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례를 아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위한 위법성 판단에 관해서는 1988년 대법원 판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변호사가 월간동화인가요? 월간동화에 있었던 그 수기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판례는 이제 언론 관련 소송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판결이 이 판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언론 매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성이 있고 공공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된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 형법 310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거기에서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 증명,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른바 상당성 법리를 천명합니다. 이것은 언론 자유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당성 법리 이와 같이 붙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에서도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에 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관해서 어느 쪽을 공인에 관해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사인과 차별적으로 취급합니다.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이 없다. 이와 같이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다르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악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악의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언론학자들, 언론법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데요. 미국의 공인 이론에서 이 표현이 따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뭐 이걸 따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해서 특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미국의 판례 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타임즈 사건이 매우 유명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중에서 가장 유명한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언론 자유를 보장한 기념비적 판결입니다. 내용은 인권단체가 뉴욕타임즈에
전면 광고를 합니다. 경찰국장 설리반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설리반이 명예훼손소를 제기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50만 불의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50만 불 어느 정도죠? 몇 억인가요? 7억 이 정도 되는데 이런 64년에는 이 정도를 부담하면은 뉴욕타임즈가 거의 문 닫아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7억이면은 매우 큰 손해배상액이죠. 그런데 이 판결 어떤 보도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전면 광고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자가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의견 광고입니다. 맨 끝에 보면은 그런 뉴욕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방어하기 위한 디펜드하기 위한 커미티에서 광고를 낸 겁니다. 계좌번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러면서 이제 민권 운동이 한창일 때 저와 같이 했었는데 이와 같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설리반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악의가 필요하다. 악의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위해서는 숨쉴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인에 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을 나올 때 저도 관여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이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에 나왔는데요. 앞부분에 결국은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의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숨쉴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언론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숨쉴 공간을 확보해 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도덕적, 정치적 책임과 분리해서 그와 같은 책임을 질지언정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 처음으로 전면적 공적 인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공론회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결국은 특히 이 판결에서는 공직자의 정치적 이념 비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보수인지 진보인지와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공인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표현의 자유를 어느 수준까지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 결정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생활 침해에 관해서는 피해자 동의 있는 경우에 사생활 침해 혹은 초상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사생활 침해에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98년 대법원 판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결에서 어떤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것에서는 공개해도 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판결에서는 재벌그룹의 부회장 약혼식 기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상견례 이런 것도 보도하고 서 있는 장면도 보도하고 있는데 부회장은 재벌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공적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혼녀 사진 게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재벌 회장이 약혼식을 하고 상견례하고 이런 것을 기사로 쓰는 것은 괜찮은데 그 경우에 그런 약혼녀의 사진까지 게재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범죄 혐의자 실명 보도하느냐 논란이 많죠. 이런 경우에는 중대범죄인지 공적 인물의 업무 관련성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얼굴 사진을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만 일정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인의 개념 유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공인의 개념에 관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연예인이 공적인 일에 종사하나요? 이제 혼동이 생깁니다. 판례에서 보면은 공직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등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직자 이외의 공인을 인정하기도 하고 공적 존재, 뭐 이런 단체에 대해서 이런 그 공인으로 예를 들어서 YWCA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공적 존재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연 공인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공인과 관련해서는 95년 6월 23일 판결이 있습니다.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그 핵 물리학자 이위소라고 쓴 대목이 있습니다. 이위소의 유족들이 소를 제기합니다. 이위소는 핵을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핵 물리학자도 아닙니다. 이위소 박사는 매우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였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그 출판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공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겁니다. 이위소는 뛰어난 물리학자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공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즈 사건이 있은 지 3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판결이 나와서 공인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어집니다. 그 후에 그 바로 몇 개월 후에 김우중 회장 그리고 배우 윤정이 그 몇 해 후에 신해철 전지현 대통령의 아들 등에 대해서 공적 인물 공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연예인에 관해서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는 공인이다. 이런 표현이 법원 판결에 등장합니다. 신문윤리위원회 결정 중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성유리의 남편에 관한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성유리의 남편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유리의 남편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꼭 그 언론 기사 제목은 성유리 남편이라고 무수히 많이 쓰고 있고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유리는 뭐 연예인으로서 유명인이지만은 그 남편, 공인의 지인, 그 아내 혹은 남편 이런 경우에는 공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실명 공개한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결정을 했습니다. 위법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에 관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의 승소율이 매우 낮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안에서 공인과 사안의 승소율을 비교하면 공인의 승소율이 낮습니다. 저와 같이 23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대체로 37%, 31% 이 정도 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56, 53%입니다. 전체 사건이라고 표시한 것은 반론 보도 이것을 포함한 겁니다. 반론 보도, 정정 보도 그리고 기사 삭제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주로 손해배상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손해배상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별도로 이렇게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는 31% 이것에 비해서 일반인은 51% 이렇게 승소율이 일반인 승소율이 매우 높습니다. 공인이 소제기에서 명예훼손 소제기에서 승소하는 게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손해배상 승소율은
이런 그 반론 보도 승소율보다 그보다 낮습니다. 이것도 매우 의미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해를 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현상은 지난 10여 년 동안 그것을 조사를 해보면은 공인에 관한 그 승소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51% 승소율이었어요, 공인의 경우. 그런데 지금은 39%로 10% 이상 낮아졌습니다. 일반인은 어떨까요? 일반인이 제기하는 명예훼손 소송도 낮아질까요? 낮아지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제기하는 명예훼손 소송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표에 있는 것처럼 그 10여 년 전에는 2012년, 2015년에는 46%였는데 2021년에서 23년 사이에는 51%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인의 승소율은 낮아지고 있고 일반인의 승소율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읽을 수 있을까? 공인 유형에 따라 명예훼손 소송의 승소율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인의 경우에는 승소율이 손해배상만 소개하겠습니다. 24.6%, 공직자의 경우에는 21%, 그보다 낮습니다. 연예인은 87.8%, 전체 사건 기준으로 연예인은 90%의 승소율, 정치인은 전체 사건 기준으로 27.8%, 공직자는 51% 정도. 이와 같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승소율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공인과 사인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공인 유형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해배상과 이런 반론 보도의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공인법리가 공인 유형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왜 이와 같이 되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몇 가지로, 하나는 공익성, 또 하나는 유명성, 또 하나는 자발성, 반박수단에 있어서 각각 공인의 똑같은 공인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공인법리가 2002년에 공인법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제 소송에서 의미 있게 작동하고 있고 그걸 떨어뜨리고 있다. 공인 유형론은 판결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몇 가지 판단 기준을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 표에 있는 것처럼 하나는 자발성과 비자발성으로 나눴습니다. 공직자, 자발적으로 공인이 됐다는 점, 이것에 대해서 흉악범은 공인인가요?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와 언론학자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아주 흥미있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자 또는 기자 경험이 있는 분들은 흉악범도 공인이라고 하는데 찬성표가 50%가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그 언론학자나 판사, 또 외국의 언론학자, 여기에서는 흉악범이 공인이 아니다, 이쪽 의견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나 있는데, 흉악범 또는 대형 재난 사고의 피해자, 이런 경우는 공인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발적으로 유명해진 경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직자의 가족, 이런 경우도 유명인과 관련이 있어서 대중의 관심을 받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 차이가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공인이 된 사람, 이런 경우에는 공공성도 있고 보도의 공공성도 있고 유명한데, 그 이유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도 크고 대중의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공직 후보자나 공직자, 정치인, 언론 단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공공성도 있고 해서 그 자발성도 있어서 공인으로 당연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면적 공적 인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 이런 경우에는 공공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대기업 회장, 유명 작가 이런 경우에는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고 대중의 관심이 있어서 공인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고위공직자하고는 구분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범죄 사건의 가해자나 피해자 이런 경우, 공직자의 가족, 지인 이런 경우에는 공공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인 범죄에 넣는 데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물론 그러나 이익 형량을 통해서 보도의 필요성이 높다든지 하면은 보도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인의 가족, 뭐 스포츠 스타의 연인 이런 경우에는 대중의 관심이 큽니다만은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있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현재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위법성이 없다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그 공인 보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규정을 볼까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언론 윤리 현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이 아닌 일반 시민에 대해 보도할 때는 인격권 보호에 더욱 주의한다. 언론 윤리 현장. 이걸 가지고 지금 신분윤리위원회에서 여러 결정을 합니다. 세부 규칙이 있죠. 신분윤리 실천 요각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공인에 대해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인을 위해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 변경하는 때는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에는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신상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좀 더 상세하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인에 관해서는 결국 그런 공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사람 또는 공적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또는 자발적 의사로 일반에 널리 알려져 대중에게 영향력이 크거나 대중의 관심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유명인이죠. 이런 경우에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소송에서 사인과 달리 특별한 법적 평가를 요구받는 사람, 이와 같이 정의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있는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것만으로 이 소송에 있는 판결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라 귀납적인 방식으로 이와 같이 공인에 관해서 다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권에 관해서는 뭐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사생활 비밀 이와 같이 포괄적인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허용 기준에 관해서는 결국은 그 대중이 공인에 대해 사실을 어떤 그 공공성이 있는지 여부 등 어떤 그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비판, 평가할 자료로서 일반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유명인에 대한 대중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보도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라면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유명인에 대해 통상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제한해야 될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런 유명인이라도 내면한 영역을 보도하는 것은 또 신중해야 된다는 등 몇 가지 제안들을 해봤습니다. 공적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자발적 범죄 혐의자 이런 경우들, 재난 사고의 피해자나 가해자, 유명인 관련자 이런 경우에는 공인 보도로서는 보호되지 않고 다만 그런 것을 정당화할 만한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고 무죄 추적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신중한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이 개념은 뭔가 공인에 관한 사전적 의미,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여기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대중 관심을 받는 유명인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사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 상대로 설문조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평가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인의 범죄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런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그리고 아무튼 그 정치라든지 이런 데 평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인의 가족이나 연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인의 유형을 공직자와 그 밖의 공인으로 구분하고 전면적 공적 인물, 제한적 공적 인물 이런 형태로 구분해가면서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인의 경우에 사생활 이런 것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증적 분석에서 명예훼손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생활 침해도 매우 중요한데 초상권 침해도 중요한데 분석을 빠뜨린 건 아닌가요? 실제 법원의 판결에서는 사생활 침해로 소제기해서 법원 판결 나오는 경우 매우 적습니다. 어느 해에는 한 건, 10여 년 동안 몇 건이 안 됩니다. 그것은 분석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분석을 할래야 판결로는 분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생활 침해가 적게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진 않죠. 이렇게 그런 것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연예인이 소 제기하면 10중 8구는 승소를 하잖아요. 왜 그러죠? 결국은 연예인들이 소를 제기했을 때, 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 다른 불이익을 크게 입을 우려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몰릴 때까지 몰려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결국 90% 승소율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생활 침해 그냥 넘어가도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소 제기해도 판결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분윤리위원회 결정 그 기사 속 윤리 이것을 보면은 사생활 침해에 관한 것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생활 침해나 초상권 침해 법원 판결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상당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신분윤리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명예훼손에서도 신분윤리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와 같이 인격권 중에서 조금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명예 이외에는 규정이 없는데 이런 것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언론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데 꼭 이런 문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을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원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서도 항상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표현의 자유를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서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양쪽이 서로에게 벽을 치고 서로 비방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그들의 토론과 논쟁을 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2018년에 썼던 한결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예,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궁금한 게 많고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지금 이 토론 준비해 주신 많은 패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꼭 참고 토론분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시작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한 분당 한 5분에서 6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 패널 순서대로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님께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방금 발표를 끝내신 김재영 교수님 발제문에 대한 의견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는 건지 인격권 침해인지 이거는 기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그런 딜레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련 판례들을 모두 분석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매일 마주치는 고민들을 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행이다 싶은 거는 이 판례들을 보니까 그냥 기자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왔던 것 그거하고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또 면에서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도는 표현의 자유를 좀 관대하게 보장하는 그런 판례들이 불과 2016년 한 10년 된 판례 경향이다라는 것도 좀 흥미로웠고요. 또 유명인의 결혼이나 신문집에 관한 보도 이런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대한 것도 또 폭넓게 인정한다라는 부분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공인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셨는데 자발성이라는 단어로 그걸 제시하셨던 거, 그 개념어를 사용하셨던 것이 저는 이 관련 논의들에서 저는 처음 보는 단어인데 굉장히 정확한 개념어를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희근 박사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거의 대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진 부분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언론 윤리 심의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라는 것, 그 다음에 언론 윤리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언론이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하는가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윤리 규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윤리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문직들이죠. 의사나 변호사들.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검열하고 스스로 제재를 감수하겠다라는 거죠. 언론인은 기자들은 의사나 변호사와 달리 라이센스가 있는 직업군은 아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 윤리 규정을 두고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책임지겠다. 라는 것이 이 윤리 규정이고 이 신문윤리위원회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남이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규제한다라는 것, 조심한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좀 의견을 과연 그래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김 박사님께서 이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논고로 제시하신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는 시민이다. 시민은 언론이 유일하게 복무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곱씹어 보게 됩니다. 이 언론의 존재 이유는 과연 시민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어떤 시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 찬성하는 시민입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반대하는 시민입니까? 개딸입니까? 태극기 부대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시민들은 늘 옳습니까?
저는 2005년도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황우석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황우석 박사의 그 국가적인 영웅, 황우석 박사의 연구 부정 사태에 대해서 보도한 언론이 그 시민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엄청난 공격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다수가 늘 진실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시민들이 싫어하고 듣기 싫어해도 취재한 결과 이거에 사실이거나 진실이면은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시민에 복무하는 그런 도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언론은 시민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윤리 인증제, 저도 이 허위 정보의 폐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자분과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인증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언론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신문인지 방송인지 수천여 개 되는 인터넷 신문인지 그보다도 더 많은 유튜브까지 언론으로 포섭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다 리뷰한 다음에 인증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신문과 공영방송을, 유튜브를, 인터넷을 같은 잣대로 평가해서 인증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증제의 권위와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우리가 공적인 재원으로 활동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만 모든 기구들이 다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구는 굉장히 정파성 논란에 휩싸여 있고 신뢰도도 낮고 권위도 흔들리는 기구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적지 않게 봐왔기 때문에 이 인증제라든가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라든가 누구보다 자율적인 존재해야 될 언론에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태생적 본능적인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패널 분들의 코멘트를 다 들은 다음에 발표자분들께서 좀 답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정 SBS 논설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SBS 논설위원 실장 조정입니다. 저는 우선 김익은 박사님, 김재현 교수님의 그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 있는 발표에 감사드리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례나 판례 그런 걸 또 그걸 계량적으로 묶어서 공인에 대한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통계 내지는 의미를 담은 데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는 화두를 조금 바꿔서요. 제 경험과 제가 담고 있는 매체에 관련된 경험으로 이 보도 윤리에 대한 한번 화두를 던져보고 싶은데요. 저희 SBS의 경우에 약 2년 전에 보도 준칙, 그러니까 저널리즘 준칙이라는 것을 개정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보도본부장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보도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계속 어떤 보도 윤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슈가 벌어지길래 살펴봤더니 보도 준칙이라는 이름에 아주 낡은 실제로 출력한 문서가 있었고, 물론 파일들은 있지만요. 그게 이제 10년이 넘어 있더라고요. 워낙 현업에 바쁘게 뛰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바뀐 언론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보도 준칙이란 것이 오래된 것이 있어서 너무 이거 지금 실정하고 안 맞는다라고 해서 이제 TF를 꾸려가지고 현 상황에 최대한 맞는 그런 저널리즘 준칙을 좀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각 언론사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있기는 하죠. 한데 과거 거랑 한번 돌이켜서 보니까 10여 년 그 이상 전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준칙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기자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그 세대별로 그런 걸 토론을 통해서 그냥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 과연 언론 윤리와 관련된 문건이나 어떤 기준들은 어떤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 뉴욕타임즈나 BBC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참 재밌고 놀라운 건요. 아까 교수님들께서 이제 현상들을 분석하셨는데 이 윤리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보도가 된 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는 너무 다양합니다. 그게 이제 그 보도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상황,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 시청자의 또 상황,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것이 윤리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점점 세계적으로 그 윤리에 관련된 보도 윤리에 관련돼서 그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보도를 하는 주체에 대한 어떤 자기 수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의 그 요구나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뉴욕타임스의 경우에 그 제가 오늘 찾아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그 보도하는 기자들의 겸손함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10년, 20년 전에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뭐 네가 겸손한지 돌아봐라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윤리적이지 않은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보도의 주체들이 계속 수양하는 것, 이런 쪽으로 많이 추세가 가고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것저것 참고될 만한 것들을 도움이 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저널리즘 준칙의 그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는데, 간략히 소개하면 4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4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뭐 1번은 정확성과 팩트 추구는 어디나 다 있는 것이고요. 2번이 뭐 객관성과 불편 부담, 최근에 불거진 어떤 그 쏠림 현상이나 뭐 사상적이나 이념적이나 여러 가지 또 쏠림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담겨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번째인데요. 3번째가 품격과 절제라는 걸 넣었는데 이게 과거에는 별로 없던 거예요. 이거 기사의 품격을 갖춰라, 그 다음에 기자가 절제해라, 기사를 쓰는데, 이런 얘기들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내가 그 룰에만 맞춰 쓰면 되지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애초에 비윤리적이고 문제가 있는 기사가 출고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기사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노력들, 여기 뭐 스스로가 100% 완벽할 수 없다는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이런 식의 것들을 지금 유수에 앞서가는 또는 더 오래된 세계 언론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는 마련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가 작은 매체일수록 이런 그 윤리 규정에 대한 스스로 돌아보는 이런 과정들이 부실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또 하나 하면은 여러 언론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각사가 고민하고 그 정수를 뽑아낸 그런 윤리에 대한 규정들을 굉장히 서로 공유하고 늘 그걸 좀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경쟁사에서는 또 다른 매체에서는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윤리와 규범을 위해서 어떤 걸 고민하고 산출해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계속 다져가는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평가 때마다, 상하반기 평가 때마다 그런 점들을 계속 제시를 해가지고 윤리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화된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도 생산자들의 윤리 문제를 이제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청자위원회나 독자위원회를 통한 상시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시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1분. 아이고, 예. 이게 두 번째 게 더 재밌는데. 네. 그 두 번째, 제가 이제 2년 전에 구글 유튜브에 한번 초청을 받아가지고 뉴욕에 그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어느 매체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또 그런 디지털 매체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 구글의 전략이 뭐냐라고 이제 그들이 소개하는 걸 들었는데, 1번이 숏폼과 롱폼을 조화시켜가지고 다 많이 만들겠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거실에서 TV와 OTT와 경쟁하겠다는 게 유튜브의 전략입니다. 지금 이미 집에 가서 TV 틀면은 SBS나 KBS가 안 나오고 유튜브로 돼 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AY와의 접목을 통해서 세계화하겠다. 어느 나라의 매체, 코미디 프로 이런 것들을 AI로 바로 트랜슬레이션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만든 코미디를 영어나 또는 뭐 독일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뜨리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가 또 뉴스로도 확장하겠다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디지털 공간에서가 훨씬 더 윤리 문제에 취약하고, 디지털 공간은 윤리에서 탈윤리화되어 있는 공간처럼 여겨진다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이런 SNS나 디지털 공간의 특징이 유튜브, 구글 담당자의 이야기도 자기들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패거리 또는 뭐 팬덤 또는 뭐
이렇게 편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런 매체의 특성이 디지털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디지털 공간에서의 윤리 문제를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에 할 얘기가 더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패널분은 김진수 광주매일신문 서울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주매일신문의 김진수입니다. 먼저 그 신문윤리원의 혁신 비전과 바람직한 언론윤리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신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은 현재 그 한국 언론이 직면한 신뢰 위기를 진단하고 책임, 소통, 혁신을 하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구대 전략까지 제시한 체계적이고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제안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때 부딪힐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한 의지에 의존하는 문제입니다. 파워포인트인가요? 그 3페이지에 보면 근본 원인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데 있다. 또 가장 빠른 길은 언론 윤리의 혁신적 실천이다 등 언론이 윤리의식과 도덕적 판단을 문제의 핵심이자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대다수 언론사들은 극심한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윤리적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당장의 트래픽이나 광고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지상과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뷰징이나 낚시성 제목, 자극적 보도 등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포털 사이트에서 노출되지 않고 결국 도태된다는 불안감이 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발제의 주된 내용은 문제의 원인을 개변 언론인이나 언론사의 윤리의식 부재로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쁜 저널리즘이 돈이 되는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재정 구조 등 언론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리 혁신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윤리를 지키는 언론사가 재정적으로 보상받고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털의 뉴스제휴 평가에서 윤리 강령 준수 여부를 더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거나 정부나 공공기관의 광고 집행 시 윤리 인증을 받은 매체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의 그런 당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시민 참여의 이상과 현실의 문제입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윤리강령 제정, 개정 및 심의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교육을 강화하며 독자 불만 처리를 개선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어떤 시민을 어떤 방식으로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없으면 자칫 그 특정 이익 집단이나 정치적 성향이 강한 목소리만 과대 대표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심의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최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슬러리 역할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독자 불만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도 언론사가 그 결과를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결국 시민 참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강제력이나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인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인의 인격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합니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언론 스스로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언론 실무, 특히 속보 경쟁이 치열한 그리고 트래픽이 수익과 직결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조항은 현실과 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침, 가이드라인의 그 제3조 1항과 3호
그다음에 제4조 2항, 제6조 2항 등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기준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상식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매우 주관적인 잣대입니다. 언론사는 자신들의 보도가 상식의 범죄에 속한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의 관심이 높은 연예인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이 정도는 대중이 통상적으로 궁금해하는 상식적인 관심사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침은 언론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의 수익 구조, 과도한 속보 경쟁, 기사형 광고와 과식성 보도의 경계 붕괴 등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이라는 모호한 기준 대신 직무 관련성, 이익 형량, 교차 검증 같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언론인들에게 더 큰 책임과 설명 의무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비판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보도했다라고 당당하게 방어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언론의 신뢰 회복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노력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김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은 직전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논의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당시 김 교수님은 위원장으로 저는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의 논의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지침으로까지 발전시켜 주신 김재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현업 언론에 계신 패널리스트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뼈아픈 말씀들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그런 얘기들 해주셨는데 이제 학계에서 우리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님께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의 홍성철입니다. 이 타이틀이 언론윤리, 현재가 묻고 미래에 답하다라는 그 타이틀에 맞춰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1961년도 신문윤리위원회가 출범할 때나 지금이나 아마 동일한 것은 권력은 언론을 통제하고 싶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통제하고 싶은 법안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고요. 언론인들은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율규제라는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60년 이상 반복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권력의 통제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지금 아까 김재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을 통한 통제, 법률을 통한 규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언론 중재위원회를 통한 규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윤리위원회를 통한 규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신문윤리위원회를 통한 규제는 자율규제에 포함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는 타율규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자율규제에서 가장 핵심은 아마 국민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꼼꼼하게 신문들이 자정하고 윤리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것을 알리는 것들 언론인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자율규제하고 있어가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동의를 얻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천회 회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문윤리위원회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대외적으로 조금 더 알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듯이 지속적으로 신문윤리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묻고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려는 노력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한국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28%부터 한 32% 정도에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 낮은 신뢰를 어떻게 향상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1961년도에 신문윤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영어로
프레스 에틱 커미션이라고 영어로 썼는데 지금은 사실상 프레스라기보다는 뉴스페이퍼 에틱 커미션 정도로 기능이 1961년도에는 언론의 대부분이 한국 언론의 대부분은 신문에 바탕을 뒀다면 지금은 다양한 매체들이 늘어났고 인터넷, 모바일, 그 다음에 또 AI까지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서 신문윤리위원회가 정말 적절한 이름인지 한번 고민을 하고 조금 더 확대적으로 언론윤리위원회 정도로 개편을 하고 그 아래에 신문윤리와 인터넷 신문 다른 매체들도 플랫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확장성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언론의 가장 큰 불만은 한국 언론은 이제 수도권 중심이다 보니까 서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양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지역성도 떨어지고요. 하지만 이제 신문윤리위원회 내부 구조로 봤을 때도 보니까 20, 30년 언론계에 계셨던 분들이 기존의 언론들을 스스로 읽으면서 평가하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이제 젊은 목소리도 국민들의 눈에 봤을 때 한국 언론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조금 젊은 목소리도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조금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누락된 부분도 조금 살펴봐서 언론의 윤리라는 것이 보도된 것에서 딱 눈에 두드러지는 명시적인 잘못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게 누락을 통해서 감춰진 그 이면도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조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재용 교수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공인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판단할 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한국 언론을 보면서 저널리즘을 보면서 다행히 저희가 신문 윤리가 아니라 저널리즘, 언론 윤리가 묻고 있으니까 한국 언론에서 보면 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 텔레비전은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땅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신문 마찬가지로 얼굴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고요. 김모, 이모라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은 게으르고 선배들은 좀 무책임하고 좀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알 권리가 충돌했을 때 신문 그리고 언론을 공부하는 사람들, 학자들, 그 다음에 기자들 다 알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를 하지만 그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런 것도 좀 반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의 언론들은 실명을 보도하기 위해서 10명을 취재하고 그 사람한테 너의 얼굴을 써도 되니, 너의 이름을 써도 되니라고 물으면서 취재를 하는데 한국 언론 기자들은 그냥 가서 코멘트만 따는데 급급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28에서 32%의 국민 신뢰도는 더 이상 나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자율규제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창피한 얘기가 되고 권력에 의해서 타율규제가 강제되고 지금처럼 언론중재법 개정하자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하는 그런 목소들이 오히려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조금 더 막고 아까 박종현 기자협회장이 2만 호 혹은 10만 회의를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한국 언론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60년 추가적으로 100년 이상을 더 가려고 하면은 언론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패널 구성이 다양해서 정말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국민과의 소통, 또 신문윤리위원회의 어떤 오퍼레이션이나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좋은 의견 주신 것 같고요. 우리 다음으로 이번에는 법조계 중에서 우리 박진수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장님께서 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또는 궁금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또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제 혁신 비전 발표식, 그다음에 이제 1000회를 기념하는 그런 자리에 저도 이제 영광스럽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셨던 이제 신문윤리 강령,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신문윤리 실천 요강을 그 쉬는 시간에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그래서 상당히 정비가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신문윤리 실천 요강을 보면 취재 준칙, 그다음에 보도 준칙, 그다음에 평론에 대한 준칙, 이런 식으로 기준도 다 나눠지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준칙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언론 표현의 자유와 그다음에 인격권 이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그 노력과 고민의 산물들을 결국에 녹여내서 이렇게 실천 요강을 정해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지금 기존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그게 이제 실제 취재나 실제 보도하는 데 있어서 계속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널리 홍보해 주시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수님께서 사실은 그 정말 그 많은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사실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판례에서 나와 있는 그런 상당성 법리나 악의성 법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또 드러내 주셨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언론 보도,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를 특별히 취급해야 하는 이런 실질적 이유를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공인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해주셨던 이런 시도는 매우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 3이 결국에는 그 최종적인 결과물이었는데요. 아까 그 기자님들께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표를 보면 이제 좌측으로 이제 자발성이라는 큰 항목에서, 그 다음에 공익성, 유명성,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로 나아가는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비자발성인 경우, 그 다음에 공공성이 있는 경우, 공공성은 좀 없지만 또 유명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결국엔 표현의 폭보다는 결국에는 그 개개인의 인격권을 좀 더 보장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취재나 보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법원에서 재판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이나 안 그러면 불법행위, 인격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도 이게 유효적절한 판단 기준으로서 분명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자발성 그 용어를 제일 위에 이제 카테고리 항목에 이제 넣었다는 점이 되게 신선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자발적인 어쨌든 이제 공직자로서 또는 공론의 장에 이제 나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일반인의 인식은 다 갖춰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비자발적인, 말한 대로 이제 그 공인의 주변에 있는 친척이나 안 그러면 사고나 재난에 대한 피해자, 이런 부분들 결국엔 공인으로 사실 취급되어서는 안 되지만, 사실상 현재 언론에서는 약간 공인의 중에서 취급을 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관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발표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인 보도와 같은 표현의 폭넓은 그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더 의미 있게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러한 유형화, 그다음에 이런 단계적 접근법이 언론이나 법원에서 결국에는 이제 공인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취재나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공인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도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련해서는 공인으로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도 현재 언론이 약간은 조금 방향성을 조금 수정하거나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진실성 또는 상당성, 이런 것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여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다음에 언론중재법 그 5조 2항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률 개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악의성과 관련해 가지고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의 시간 관계상 큰 언급을 해주시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악의성이 뭐냐,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로 악의는 사실은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실제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여기서의 의미는 알고 있다 이 뜻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사실은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말하는 그 공인 이론에서 말하는 그 악의성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이다, 또는 뭐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이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그런 악의성의 기준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제 허위임을 알면서 보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느냐, 요즘에 말하는 이제 그 가짜 뉴스와 살짝 이게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에는 허위임을 알았지만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이 악용될 여지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악의성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보도 내용 자체의 허위성을 알았는지, 또는 정말 뭐 쉽게 확인만 해도 이게 허위임을 알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악의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지금까지 나왔던 판례들을 보면 물론 이제 그 뭐 반론 보도의 기회, 또는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이 보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 등을 이제 모집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작용은 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역할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교수님께서 또 마지막에도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미체에도 이 결국에는 이렇게 동일하게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경우에 대한 규율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한번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인보도 지침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공인보도 지침, 저는 사실은 상당히 종합적으로 잘 정리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만 이 악의성과 관련된 부분 법리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어떻게 보면 진실을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런 언론의 입장에서는 악의성, 약간 허위 또는 진실 증명에 실패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악의성 법리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셔서 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아가 이제 그 공인보도 관련 지침 5조 4항에서는 유명인 관련자에 대해서 이제 대중의 이제 정당한 관심을 축적하기 위해 보도할 때에는 3조 2항, 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그 3조 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4조 2항 같은 경우도 충분히 준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5조 4항에 4조의 2항의 준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널 코멘트 마지막으로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분 발표자께 답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님으로 수고해주고 계시는 현창구 선생님께서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네, 심실장 현창구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이제 공인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우리가 심의실에서 늘 맞닥뜨리는 일입니다. 예, 공인 보도와 관련해서 점점 지적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은 이제 유명인 하면 전부 인플루언서나 공인으로 취급을 해요. 또 그 뉴스가 클릭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주 다룹니다. 다루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같은 공인, 예를 든다면 연예인이 관련된 가족이 어떤 범행에 연루됐다. 꼭 연예인 끼워 넣습니다. 매번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언론 보도에서 공인의 어떤
정의 자체가 언론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이게 고무줄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실명 보도와 관련해서 형사사건 관련하면 일단 공인이다 하면은 실명을 보도해요. 보도하면 이제 그 당사자가 이거 아니다 반론을 주장합니다. 일부가 일단은 보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반론을 넣어서 보도를 합니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는 되지만 엄격하게 보면 이 소위 그 공적인 보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극적으로 어떤 클릭 수를 위한 언론들의 보도 태도에서 비롯된 그런 내용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공익성이 없는 보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예인 가족, 연인, 전 애인, 이혼했다, 했다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실에서 나름대로 이 정리를 해서 우리 윤리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윤리위원들도 이 나름대로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천 요강을 갖고 우리가 제정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이렇게 기준이 마련이 없어서 언론인한테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제시하고 싶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고 위원회 결정이 내려져서 우리 김재영 교수께서 이 연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나름대로 잘 정리해 줬는데요. 이걸 보면서 어쩌면은 우리가 자살보도 준칙과 같은 것처럼 이게 가이드라인을 정말 현실적으로 마련을 해서 언론에 제시해 줬을 경우에 이 공인보도와 관련해서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이제 윤리 가이드라인 하면은 이제 이게 어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그런 인식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윤리 통제를 통해서 언론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신문윤리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에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실제 우리가 선정보도 가이드라인들을 한번 마련하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했는데 우리 저희 시민실에서 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윤리위원회 참여하고 계신데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렇게 이 언론의 다양한 취재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 그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언론에는 공표하지 않고 지금 내부 어떤 지침, 심의 지침 사례로 우리가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공인 가이드라인 우리 김재영 교수께서 제시해 준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문윤리위원회가 윤리 가이드라인 제시 자체가 이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표현의 자유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보도로 인해서 이 공인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의 보도로 인해서 사실 언론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현실인데 그나마 우리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제시를 통해서 언론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면은 오히려 언론 자유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방어하는 게 아닌가. 또 이제 사실 또 해외의 단체도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영국, 독일, 미국 나름대로 공인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에 우리 교수님께서 제시해준 그 안을 토대로 이 가이드라인을 한번 우리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다만 이게 참 어려운 길입니다. 지난한 길이어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게 신문윤리위원회 차원이 아니고 뭐 기자협회라든가 편협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좀 확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이 자사보도 준칙처럼
그렇게 했을 경우는 되게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어쨌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좀 지난하긴 하지만 그런 취지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여러 토론에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시민실에서는 좀 김재영 교수께서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 토대로 한번 좀 더 성숙하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신문윤리위원회 이 내부자의 입장에서 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발표자 두 분께서 간단하게 이제 토론자분들의 코멘트에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김미금 박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언론윤리 인증제 이 관련해가지고 이 누가 정의를 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현화될 때 부딪힐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오신 바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관련해서 윤리강령의 시민 참여의 문제 이 부분도 지적이 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지금 언론 생태계, 뉴스 생태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지금 단지 언론인들의 윤리 문제로 이렇게 치환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혹은 그게 현실적인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섯 분의 패널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모두 다 이제 위원회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혁신 비전을 선포하는 날이고요. 그 구체적인 어떤 물론 이제 원칙과 부대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그 구체적인 전술들은 지금부터 이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 참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그겁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민은 옳은가 그렇진 않죠, 당연히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복무라는 게 이제 당연히 이제 언론을 도구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시민의 복무해야 된다는 건 원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겠지만 그 자본 권력이라든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좀 강조하기 위한 다른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언론 윤리 또는 언론 윤리 강령의 실천과 관련되어서 어떤 당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이야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증제는 굉장히 좀 논쟁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그 이야기들은 이야기들의 어떤 논의의 어떤 범위의 핵심은 뭐냐면 신문윤리위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윤리위원회가 지금까지 윤리 강령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검증을 해왔는데 그 검증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들이 그렇게 썩 좀 강력하게 어떤 표현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니까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 윤리와 관련된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관련돼서 이제 벤치마킹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 당연히 말씀드릴 수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사실은 언론의 어떤 문제라는 것이 언론만의 문제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유튜브 이야기도 나오고요. 사실은 이게 언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해외와 다르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과 관련된 법 제도적인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언론을 매체 중심으로 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을 매체 중심으로 규정하게 되어버리면 새로운 미디어 현상,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나타나면 그것을 언론과 관련된 법 제도로 규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오늘의 이야기와는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 좀 차제의 언론계에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는 과연 언론 매체인가요? 언론 매체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적으로는 언론 매체로 규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언론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겠지만 이런 어떤 불법은 아니고 비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합법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체 중심이 아니라 차라리 언론 뉴스 컨텐츠 중심으로 법을 좀 개정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위원회가 조금 이 의견을 듣고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그 매체를 기준으로 한 정의가 가지는 문제점, 저는 그게 바로 우리 김재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공인을 정의하기보다는 공인을 속성 중심으로 이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주셨던 그 부분이 전 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는 컨텐츠를 단위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이제 영향력의 측면에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효과를 논의하고 규정을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산적일 거라는 생각.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두 번째 발표자 김재훈 교수님께로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건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건전한 상식이라는 것이 너무 좀 자의적일 수 있지 않은가의 문제. 두 번째는 그 악의성의 문제. 이것이 그냥 나쁜 의도 이 부분이 아니라 awareness, 사전에 그걸 알고 있는가의 문제. 이 부분은 사실 허위 정보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는 misinformation과 disinformation을 구분하는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그거 외에도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좋은 의견 또는 그 또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용어를 어떻게 쓰고 어떤 용어를 쓸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사실 여기에서 그 오늘 소개한 몇몇 판결들은 제가 직접 주심 판사로서 혹은 대법관으로서 작성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93년 6월 23일에 그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위수 사건도 제가 주심으로 초임 판사 때 썼는데 그 판결에서 우연히 공인이라는 말을 최초로 하급심 판결에서 써서 아무튼 썼고 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또 주심 대법관으로서 쓰게 됐는데 거기에서 전면적 공적 인물이라고 썼는데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전면적 공적 인물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었고 아무튼 그 판결 전후로 해서 공인 소송 승소율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런 공인이라는 표현을 쓸지 말지 그 미국의 공인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관한 뭔가 이렇게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를 쓸지 말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계신 여러 지정 토론을 해주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 이것은 사실 사회 평균인을 대체한 용어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판단할 때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규정입니다. 이걸로 교통사고의 위법성도 판단하고 횡령죄나 이런 범죄의 위법성 판단, 증권 투자 소송 이런 것도 판단하고 지금은 재조물책임법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위법성도 판단하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이런 걸 판단합니다. 거기에서 상당성 법리도 이렇게 끌어나오고 또는 사생활침해의 경우에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것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이렇게 판례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회 평균인이라는 용어입니다.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위법성을 판단해야 된다. 주의 의무를 판단해야 된다. 이와 같이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사회통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형법이든 사회통념에 따라서
위법한지 아닌지를 결국 최종적으로는 판단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법률에서 모든 것을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 명의훼손 민법 제정할 때 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58년 신분윤리위원회가 탄생하기 직전에 제정했을 때 이런 소송에 대해서 인격권이라는 용어도 그때는 몰랐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60년 후에 100년 후에도 그 위법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것은 계속 적용됩니다. 그것을 변형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회통념, 사회평균인보다는 그래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 이게 그래도 조금은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게 불편하다 하면은 이걸 삭제하면 됩니다. 이런 표현 법률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평균이라는 표현도 법률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근대법에서는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아무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해서 계약이 성립했느냐 아니는지 불법행위 판단하고 하는데, 결국 판례는 사회평균이라는 표현을 제시를 했고, 이런 것을 또 조금 더 마치 어느 공직에 적합한 사람 할 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중에서 선정해야 된다, 이런 거 있는 거다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그 기준 그런 것이어서 이게 만약에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될지, 이것을 삭제할지 아닐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삭제하든 삭제하지 않든 결국은 법률에서, 그리고 지침에서, 강령에서, 지침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적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이런 것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좋은 표현이 있다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자발성에 관해서 운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자발성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어떤 언론에 나서서 인터뷰를 하는 것은 당연히 보도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기자 실제로 독일에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배우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사진 찍어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조금 옷이 약간 벗겨져 있는 듯한, 그러니까 숄이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배우가 기자가 있는 줄 알고 숄을 젖혀서 좀 이렇게 어깨가 훤히 드러나게 보였다. 몇십 년 전에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그것은 언론 보도는 그에 관한 보도는 괜찮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와 같이 여배우는 그렇게까지 숄이 이렇게 어깨를 가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몰랐을 수 있죠. 그런데 사진을 찍는 사람, 언론 기자, 언론사 데스크에서는 그 정도라면은 보도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 그런 위험을 스스로 자초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에 나오는데, 그런 것을 이제 그런 판결에 나오는 것을 이런 자발성이라는 용어로 대체를 했습니다. 악의성, 이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악의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사실을 보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좋습니다. 기자 입장에서 끝까지 사실을 추구한다. 이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보도하지 않으면은 제재를 가한다.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미 타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진실 보도 의무를 부과할지, 그러니까 법에서 진실 보도 의무를 부과할지,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자 스스로 아주 좋은 말씀을 뉴욕타임즈 내부 준칙에 예를 들면은 절제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또 겸손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뉴욕타임즈 내부 준칙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 그 스스로 기자가 언론인이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또 밖에서 이러지 않으면은 뭔가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실 보도 의무까지 부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하고도 비슷한 맥락에 있을 수 있는데 악의성은 이렇게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악의라는 것하고 이렇게 일반인들이 쓰는 악의가 다릅니다. 법률가들이 쓰는 악의는 그냥 알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이렇게 공인 보도에 관해서는 악의성이 있거나 이런 표현이 과연 어떤 뜻이냐 할 때 이것이 사실 모호합니다. 이것이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 과연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냐? 이것 자체가 사실 모호하고 악의성을 해석할 때 결국 미국의 공인 이론에 관한 것을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악의성 다음에는 악의성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악의적이거나 또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 그러니까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는 뭐죠? 그것은 뭐 악의성, 사람한테 해를 끼치려는 의도까지는 없지만은 알고 있지만은 허위라는 것을 알고 보도를 했다는 것은 어떤 상당한 정도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정도, 여기에 이제 포섭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의성, 여기에서 사실 악의성 범죄라고 표시를 하긴 했지만은 그것은 이제 표현을 이렇게 줄여서 쓴 것이고, 그래서 허위를 알고서 보도하는 경우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에 관해서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을 맡고 있는 현창구 실장님이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항상 뭐 유명인 지인 보도하는 경우 사실 성유리의 단편이 범죄 저질렀다는 보도하면서 계속 성유리를 앞세우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선균, 그리고 또 김수현, 이런 것은 제가 하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일정 때문에 사실 결정을 못했던 사건도 있어요. 그 사건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12월 달에 결국 이성균 사건에 관해서 안건으로 올릴 수 없었던 게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김수현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명예훼손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언론에 보도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성균 사건 심리할 때 그 아쉬움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이 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신문윤리위원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딱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SNS 등 저작물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 24년 9월 달에 신문윤리위원회에서 만든 겁니다. 저는 이것은 아주 쉽게 제정할 수 있으리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출처 표기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작물 표시하면은 SNS에 영 엉뚱한 SNS 이런데 유명인사로 유명한 게시물로 만들어서 클릭수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거의 뭐 오랜 기간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공인보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도 훨씬 또 중요한 문제고 또 민감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그 여기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못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없어서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었던 것인데 결국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것은 뭐 초안 중에 초안입니다. 시안 중에 시안입니다. 이것이 더 발전해서 이렇게 그 뭔가 가이드라인 형태든 아니면 지침이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것은 제 생각에는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신문윤리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자율기구 혹은 그 법원 이외의 기구에서 하는 결정들이 쌓이면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쌓이면은 또 그게 입법으로 이어지고 해서 점점 구체화되고 유형화 구체화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 좀 더 먼 훗날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제재를 받고서 기사를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기준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정해졌던 시간을 훨씬 넘겨서 이렇게 오래 논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여기서 저희가 나눈 말씀들이 사실은 그동안에도 이미 신문윤리위원회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고민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이 포럼의 제목이 언론윤리, 현재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답을 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실 앞으로 계속 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할 그런 문제들은 한 보따리 선물로 드린 것 같습니다. 1000회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패널 분들께 또 발표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